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원하는 것을 본인 손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수, 공예, 도예 등 손으로 하는 작업은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손재주가 좋아서 무엇이든 잘하는데 업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서 돈을 버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진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난 날부터 차려입지도 않고 소개 자리에 나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카페에 들어서는 남편을 본 순간부터 일부러 허름하게 입고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뒷산에 올라갈 때 입을 것 같은 외투와 평상복 같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저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인상이 선해 보여서 일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인사를 나눈 뒤 남편은 첫 만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옛 어른들 말에 예술하면 배고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 배고픈 예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부끄러울 것은 없지만 사실 넉넉하게 버느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당장 일어나서 나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남편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돈이 없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남달라 보였거든요. 물론 생활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번 더 만나면서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남편은 만날 때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썩 싫지 않았어요. 어떤 날에는 강 둔치에 가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서로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사주기도 하는 등 항상 창의적인 데이트를 해서 즐거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지다가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염두에 두게 되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서로를 알아보자며 여행을 제안했어요. 저도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과 여행을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수락을 했어요. 저희는 국내에 있는 절답사를 떠나기로 했어요. 저는 고즈넉한 절을 구경하는 편안한 여행일 줄 알았는데 웬걸 남편은 도보 여행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도보 여행은 처음이라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안하는 일들은 대부분 즐거웠기 때문에 한번 떠나보기로 했어요.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저희는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기차에 올라타 좌석에 앉은 뒤 남편은 저에게 대뜸 신발에 까는 폭신한 깔창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많이 걸어야 하니까 신발에 이거 깔아. 안 그러면 많이 고생할 거야. 도보 여행이라고는 했지만 얼마나 걸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처음으로 떠나보는 도보 여행이라서 일단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남편은 첫 번째 목적지에서 내려 절까지 걸어갔어요. 산 아래까지 도로를 걸어서 찾아가고 산에 도착해서는 절이 나올 때까지 산길을 오르고 그 과정이 멀고 험난해서 저는 이미 지쳐버렸죠. 남편은 그래도 웃으면서 제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맛있는 간식을 꺼내주기도 하면서 저를 보조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인생에 한 번쯤 이런 여행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열심히 걸었어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보이지 않았던 풀이며 꽃이며 새들이 더 잘 보였고 천천히 걷는 것의 매력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좋았는데 하도 걸었더니 오후에는 발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남편도 생각보다 힘들다면서 껄껄 웃었어요. 저희는 힘들다 보니 서로를 의지하면서 여행을 계속했어요. 고된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면 밤새 다리를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남편은 어느 날 숙소에서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당신이랑 이렇게 지낼 수 있을 줄 몰랐는데 깍쟁이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당신은 내 생각보다 정말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하면서도 고된 것보다 즐거운 것을 더 잘 보잖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당신이 좋아.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산다면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여행 도중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남들처럼 화려한 방을 빌리거나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물집 잡힌 발을 주무르며 하는 이 프로포즈가 저에게는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도 로맨틱했어요.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했고 평생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희는 여행이 끝난 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에 따라 제가 선택한 결혼은 역시 평범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빌릴 수 있는 스몰 웨딩 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 정원에서 작고 예쁜 결혼식을 올리고 단독주택에서 친지와 친구들과 함께 종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웨딩드레스도 빈티지를 직접 골라 화관이며 부케도 직접 마련했어요. 남들은 특이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가난할 각오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애초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 하나와 남편의 작업실을 얻었어요. 남편은 목공, 공예, 도예 등을 모두 했기 때문에 남편의 작업실은 창고형으로 큰 공간이어야 했어요. 그런 공간을 얻으려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저희가 정착한 동네에는 남편처럼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일만 가리지 않고 한다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부지런히 산다면 남보다 더 장래가 밝을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저희는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은 몫으로도 일을 하고 도예로 그릇이나 화분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인테리어나 조경에 필요한 석조 공예품을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찾아주는 손님도 많아지고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돈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정도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더없이 기뻤죠.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자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렇게 오손도손 살던 몇 년 뒤 둘째도 태어났어요.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저희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어도 두 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어서 다행이라면서 웃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남편의 장점은 더욱 잘 나타났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밀가루, 나뭇잎, 모래, 돌만 있어도 남편은 아이들과 몇 시간이고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었죠. 아이들에게 따로 미술 교육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좋은 아빠였죠. 그런 남편과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남편 말처럼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으로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자란 저희 아이들은 남편의 손재주를 닮은 것 같았어요. 자연에서 뛰어놀고 남편과 하는 특별한 수업 덕분인지 어디를 가나 손재주가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는 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크기만을 바랐어요. 다른 것보다도 행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했고 아이들이 저희의 바람대로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주변에서도 저희 가족을 좋게 봐주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를 한심하게 보고 깔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치과 의사인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멀지 않은 곳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항상 우리들을 내려보고 무시했어요. 형님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항상 꾀지저해 보인다면서 핀잔해줬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지저분하고 배운 것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죠. 아휴, 저것 봐. 손톱에 흙이 껴가지고. 요즘 촌동네 애들도 흙 안 가지고 놀아. 핸드폰이나 컴퓨터 하면서 놀아 똑똑해지는 거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자연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야? 형님이 자꾸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편을 들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남편을 닮아 미술에 재능을 보인다고 벌써 공예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형님은 그런 말을 들어도 안타깝다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는 했어요.
미술이라니 뭘 모르는 소리 하네. 그거 큰일 난 거야, 동서. 지 아빠랑 달라야 돈 좀 만지고 살 거 아니야. 예술은 돈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해서야 안타깝게 그지없다 정말. 저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형님에게 제 입장을 말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형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좋은 삶인 것도 아니니 굳이 형님과 입씨름을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딱히 반박을 하지 않았더니 형님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봐도 형님은 저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본인을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죠. 제 앞에서 과시를 하면서 우월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형님이 밥 먹자고 불러서 약속을 하고 나가보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동서, 이런 부위 먹어봤어? 이게 한우 특수 부위야. 동서네는 돈 없어서 이런 것도 못 먹을 거 아니야. 아이 뭐 이런 게 있는 줄이야 알아야 먹을 텐데 알지도 못하지? 나 만났을 때 이런 거 잘 좀 배워놔. 동서가 언제 이런 걸 배우겠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꾸역꾸역 먹고 나오면 형님은 나온 김에 꼭 백화점을 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한우 고깃집에서 물에서 비린내가 나서 잘 못 마셨잖아. 역시 물은 비싼 수입산을 마셔야 돼. 정수기 물은 냄새가 나서 못 마시겠단 말이야. 여기까지 온 김에 백화점 가서 물 좀 사가자. 물도 다 등급이 있는 거라니까. 형님은 물 한 병도 백화점에서 온 걸 마셔야 하는 허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형님과 영 맞지 않았어요. 싸우고 싶지는 않으니 그저 형님 말을 들어주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돈 많은 여자 비위 맞추고 다니는 기분밖에 안 들었어요. 한 번은 형님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댁에 왔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아이들 보러 놀러 오시니 함께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부터 집을 떠날 때까지 저희 집 흉을 그렇게 보는 것이었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여기가 창고야, 작업실이야. 들어온 도구들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다 둔 거야? 애들만 꾀재재한 줄 알았더니 작업실 자체가 꾀재재하네. 아주 흙투성이야. 아유, 위생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이거? 작업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작업실 마당으로 나오시니 형님도 따라 나왔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혼자 짜증을 부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있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저에게 이것저것을 달라며 시켰어요. 동서, 차 한 잔만 갖다 줘. 아, 혹시 보이차 있어? 나는 보이차만 마시거든. 하긴 이렇게 가난한 집에 그렇게 비싼 차가 있을 리가 없나? 어쨌든 나는 촌스러운 차는 안 마시니까 잘 좀 끓여와봐. 저는 얄미운 소리만 하는 형님이 정말 얄미웠지만 꾹꾹 참았어요. 잠깐만 참으면 안 볼 사람이니 굳이 으르렁대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만날 때마다 이러니 저는 형님하고 아무리 만나도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저 필요할 때 만나는 사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형님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거실 행거에 걸어둔 제 패딩 외투를 보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머, 동서는 작년부터 저 패딩을 주구장창 입더라. 아주 닳겠어. 그러지 말고 코트 입으면 어때? 패딩이 더 따뜻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비싼 코트는 얇고 따뜻해. 몰랐지?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형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더 으스대면서 말했어요. 나 쇼핑할 시간도 없잖아.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그래.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남들 연봉이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랑 비슷하다고 하네. 난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매달 잔뜩 쌓이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 얇고 비싸다는 코트나 한 장 사주시죠? 하고 말대꾸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다시 또 참았어요. 형님은 그렇게 한참을 과시하다가 먼저 돌아가 버렸어요. 주는 것도 없으면서 감정적인 노동만 요구하는 형님이 꼴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 수도 없었죠. 저는 그냥 되도록이면 형님을 만나는 일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저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형님이 추석 당일날 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추석 전에 시어머니 댁에 가서 음식을 다 해두었는데 형님은 바쁘다면서 추석 당일에 도착했어요. 조금 얄미웠지만 그래도 정말로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형님은 오자마자 손님처럼 식탁에 앉아 이거 내와라 저거 내와라 하면서 명령하듯이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영 못마땅했지만 되도록 형님과 부딪힐 일을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만 해주고 말을 섞지 않고 있었어요. 한참 그러고 있던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형님이 제대로 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몇 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웬일인가 싶었죠. 형님이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는데 박스에 들어있는 티백 세트였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제가 마셔보고 마음에 들어서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러면서 형님은 티백 박스를 제 앞에 던지면서 차를 타오라고 했어요. 그놈의 차 타령. 저는 그냥 빨리 들어주고 편한 시간을 가지려고 티백 박스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박스를 열려고 보니 박스 뒷면에 대학교 이름과 함께 증정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보니 아무래도 대학교 동기 모임에서 기념품으로 나눠준 것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 들어있는 개별 포장 박스 중 하나는 뜯었다가 다시 스티커를 붙인 흔적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다른 박스에 들은 것보다 티백이 하나 부족했어요. 진상. 아무래도 뜯어서 마셔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물이랍시고 가져온 것 같아 보였어요. 저만 만나면 그렇게 돈 자랑을 해대면서 시댁의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것이 고작 증정품에 자기가 이미 먹었던 것이라니 저희 집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런 선물을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입만 총알거리는 형님을 보니 정말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저 정도이면 정말로 돈이 많은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리면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외부 박스를 버리고 차를 타서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형님은 정말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가능한 형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형님이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고르자며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이리저리 피해가도 가족 행사를 앞두고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형님을 만나러 나갔죠. 역시나 형님은 저를 명품 백화점 앞으로 불러냈어요. 백화점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형님은 또 이런 타령을 시작했어요. 동서, 난 있잖아. 돈이 써도 줄줄 않는단 말이야. 저번에 말했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는 몰라. 너무 많이 버니까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써도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으니까. 형님은 입이 마르도록 자기 자랑을 했어요. 식구들 선물은 좋은 걸 사주는 법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형님은 식구들에게 선물을 줄 때 맨날 자기가 쓰던 것을 주거나 사주더라도 어디 마트에서 급하게 사온 듯한 물건들을 줬어요. 자신은 매일 백화점 타령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돈 자랑을 하는 형님이 얄미워서 저도 모르게 고가 브랜드 앞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형님, 여기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이 브랜드 가방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든 안 사든 간에 한번 들어나가 봐요. 저번에 시어머니가 잡지에 실린 그 브랜드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형님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한번 드러나가 보자는 저의 말에 형님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제 생각보다 형님이 더 당황하자 저는 제대로 골려주고 싶은 생각에 먼저 앞서서 매장으로 척척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점원에게 물어보고 가방을 구경하자 형님은 빼꼼히 뒤늦게 따라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시어머니는 이런 가방 절대 안 쓰셔. 가봤자 근처 마트 나가시고 동네 친구분들이나 만나시는데 이런 명품백을 어디다 메고 가시겠어? 그리고 동서는 백수잖아. 동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사겠다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무리하지 마. 형님은 갑자기 백수인 제 상황까지 들먹이면서 가방을 사지 말아야 할 갖은 이유를 만들고 있었어요. 식구들한테 돈 쓰기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자 저도 배알이 꼬여버렸죠.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저도 시어머니 생신 선물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백수이기는 하니까 형님이 좀 넉넉하게 보태주시면 좋잖아요. 이해하시죠? 저랑 같이 보태서 이 가방을 시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면 어때요? 동네 친구분들을 만나더라도 며느리들이 사준 명품 가방 메고 자랑하면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자 형님은 갑자기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들고 급한 연락이 왔다면서 매장을 나가는 것이었어요. 비싼 가방을 시어머니 선물로 구입하기 싫어서 별치사한 수를 다 쓰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터졌어요. 제가 뒤에서 웃는 것도 모르고 형님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비싼 것은 못하겠다는 형님의 태도가 정말 눈꼴 시렸죠. 그래도 제가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있으면 형님도 마지못해 매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장을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형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저도 포기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매장 점원이 저를 쫓아오더니 제 가방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이었어요. 마치 나갈 수 없다는 듯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랐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가방 끝에 열쇠고리가 걸려서요. 아까 구경하실 때 가방에 걸린 것 같아요. 제 가방 끝을 보니 매장 내 돌아가는 진열장에 걸려있던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어요. 내내 백을 메고 구경하다 보니 우연히 열쇠고리가 가방 끝 고리에 걸려서 딸려온 것 같았어요. 명품 매장이라서 열쇠고리여도 굉장히 비쌀 것이라서 당황을 했어요. 제가 도둑으로 오해를 사면 어쩌나 싶었죠. 근데 다행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직원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이 얘기를 하고 열쇠고리를 돌려주고 끝냈어요. 그런데 어느새 매장 앞으로 돌아온 형님이 다가와 상황을 살피더니 눈빛이 변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형님을 발견하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어요. 형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린 사람처럼 얼굴색을 바꾸더니 저에게 면박을 주었어요. 동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둑질 하려고 한 거야? 같이 온 사람 쪽팔리게. 내가 얼굴을 못 들겠네. 돈이 없으면 양심도 없니? 웬 도둑질이야? 어이 정말. 쪽팔려서? 그러더니 형님은 쿵쿵거리면서 먼저 백화점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형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형님은 듣지도 않고 가버렸죠. 저는 이후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도둑으로 몰린 것이 억울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문자를 남겨뒀더니 한참 후에 저에게 이런 답장이 날라왔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동서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도둑년이었을 줄은 몰랐네. 돈 때문에 도덕성도 버리다니 상종하고 싶지 않다. 나는 돈도 많고 훌륭해서 아주 바쁘니까 전화 좀 그만해. 문자로 변명도 보내지 말고. 저는 억울하다 못해 형님의 이런 태도에 이제 화가 났지만 형님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니 방법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화를 삭히고 넘기려고 애를 썼어요. 도둑으로 몰리다니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어차피 거의 연락하고 지내지도 않은 형님이니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형님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싶었는지 마침 건수를 잡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도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끄기로 했지만 형님이 저를 도둑으로 모는 일은 결국 큰일이 되어 펑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새 시어머니의 생신이 되어 저희는 시어머니 댁에 모였어요. 형님이 하도 오지 않아서 결석을 하는가 싶었는데 뒤늦게 온 형님은 케이크 하나만 딸랑 들고 도착했어요. 보아하니 깜빡하고 있다가 급하게 온 느낌이었어요. 형님이 실제로 뭘 하다가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돈 버느라 바빴다면서 선물을 케이크만 들고 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은근슬쩍 선물을 깜빡하고 온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실은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 선물 사려고 동서랑 만났거든요. 그런데 결국 선물을 못 샀어요. 글쎄, 동서한테 우리가 모르는 면이 많더라고요. 뭐 어쨌든 선물을 못 산 게 제 탓은 아니고요. 형님은 바쁘고 정신없어서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결국 깜빡한 것을 마치 저 때문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형님들은 가족들에게 일부러 웃만 띄우면서 더 의문스럽게 말을 흘렸어요. 마치 저에게 말 못할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제를 돌려 저희 아이들이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가져온 편지를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직접 꾸며서 들고 온 편지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그림까지 그려온 걸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한참을 떠들며 노셨어요. 그러더니 선물을 준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으시다면서 지갑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안방에 들어가서 지갑을 찾으셨는데 지갑이 안 보여서 거실로 나와 외출할 때 쓰는 가방과 거실 서랍장들을 찾아보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계속 지갑을 찾으러 다니자 그 모습을 보고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지갑을 어디에 뒀지?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 그 정도면 누가 훔쳐간 거 아닐까요? 저는 누군지 딱 알겠는데요. 괜히 집 뒤지지 마시고 저 백수부터 의심하세요. 돈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니, 백수라고 다 지갑에 손을 대겠어? 내가 잃어버린 거겠지. 사실 동서가 손버릇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가서도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열쇠고리를 훔치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탐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괜히 어머니 선물도 못 사고 부끄러워서 도망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물 못 샀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은 백화점에서 그저 오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누명을 씌우면서 선물 안 사온 것까지 저에게 뒤집어 씌우자 저도 벌컥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반박을 했죠.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형님은 전화 받는다고 매장에 있지도 않아서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문자로 설명했지만 제 가방 끝에 열쇠고리가 걸려서 딸려 나와서 돌려준 것뿐이었어요. 제 연락도 계속 안 받으셨으면서 왜 자꾸 오해가 있을 수 있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반박을 하자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나. 내가 저 어머니랑 신랑이 하는 걸 다 봤는데 왜 이렇게 변명이야. 괜히 변명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내가 이 두 눈으로 다 본 일인데 왜 자꾸 시비야? 어딜 뻔뻔하게 말대꾸는. 형님은 더 기세등등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돈이 필요하면 그냥 말로 하지 그랬어? 훔쳐서 선물할 생각이었지? 돈도 없으면서 인성도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부끄러우면 그냥 솔직하게 훔치고 싶었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왜 자꾸 바득바득 변명이야, 변명은. 손버릇 나쁜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납득할 만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도 형님은 듣지도 않고 계속 저에게 덮어씌웠어요. 저는 형님 말 한마디에 손버릇 나쁜 도둑이 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 저를 공격했죠.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주먹을 꽉 쥐고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꽉 쥔 주먹과 입술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싸워봤자 결론이 안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나 진정을 하고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식구들과 제 아이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화가 나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분노가 치솟아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와 형님을 빤히 바라보던 첫째 아들이 멀찍이서 형님의 바지를 가리켰어요. 저는 첫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무엇인가 있구나 싶어서 애써 이성을 붙들어맸어요.
아들이 저에게 무슨 사인을 주는데 제가 화를 내고 나가버리면 엄마로서도 별로인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아들의 손짓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형님의 바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짓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님 옆으로 갔어요. 설마 하고 형님 옆으로 가서 형님의 바지 주머니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주머니 끝으로 삐져나와 있는 지갑 끝이 보였어요. 형님의 주머니에선 뭔가가 만져졌어요. 저는 즉시 형님 바지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빼냈어요. 지갑을 꺼내서 살펴보니 그것은 시어머니의 지갑이었죠. 저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자 기가 차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갑을 훔친 것은 형님이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주머니에서 시어머니의 지갑을 빼내자 순간 사색이 되었던 형님은 조금 후 태연하게 평소대로의 표정을 짓더니 말했어요. 그게 왜 여기 있지? 내가 실수로 주머니에 넣었나? 형님의 표정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졌어요. 태연하게 그런 소리를 하는 형님을 보자 더 열이 받았죠. 저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형님의 못된 짓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님을 처단하기 위해 일단 제 소중한 아이들과 조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놀이터 가서 두어 시간만 놀다 와. 형 말 잘 듣고 동생 잘 챙기고. 엄마는 어른들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니네들끼리 잘 놀다 올 수 있지? 다녀와. 눈치 빠른 첫째 아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애들을 챙겨서 시어머니 댁 앞에 있는 놀이터로 놀러 나갔어요. 흙놀이 도구를 챙겨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형님 앞으로 쿵쿵 걸어가 형님을 처단하기로 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손에 모아 아직도 태연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형님의 머리채를 꽉 틀어잡았어요. 이게 뭐야? 야, 이거 안 나? 이 지갑이 왜 여기 있겠어요? 네? 말해보세요. 도둑이 아주 제발 저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우기나 하고. 뭐? 양심 변명? 아주 번드르르하게 말은 잘해. 돈. 매일 돈 타령만 하더니 돈에 눈이 돌아가서 이러지? 저는 그간 참아온 분노를 모두 쏟아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치는 형님의 손을 제치고 머리채를 꽉 잡고 흔들었어요. 형님은 버둥거리면서 소리를 질러대지만 분노에 의한 제 힘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제가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자 형님은 제 손에 붙들려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징징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동서 미안해. 내가 도벽이 있어서 그래, 도벽. 도벽? 그래, 내가 어릴 적부터 도벽이 있었어.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줘가지고 비싼 거나 돈을 보면 훔치고 싶어진단 말이야. 내가 일부러 악한 마음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손버릇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놔줘.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형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고백을 들어도 저의 화는 가라앉기는커녕 더 화가 났어요. 자신이 도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것이 더 괘씸했죠. 그래서 저는 잡은 머리채를 쉽게 풀어주지 않고 다시 한번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생신날 시어머니 지갑까지 훔치고 싶은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건 뭔데? 내가 그렇게 백화점 일을 설명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 그리고서 지갑 훔친 것까지 나한테 떠넘겨? 아주 괘씸해서 말로 다 못하겠어. 그렇게 제가 계속 화를 내자 형님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가 다 풀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화풀이를 했다는 생각에 머리채를 던지듯 놔주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엉엉 울고 있는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손버릇 잘 숨기고 살아요. 도둑은 내가 아니라 형님이네. 다음에 나한테 걸리면 이걸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요?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자 형님은 엉엉 울면서 알겠다며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황당한 건 이날이 있는 이유였어요. 그때 백화점 명품관에서 직원분이 혹시 모를 추후 조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 연락처를 달라고 했거든요. 저 역시 떳떳해서 그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하는데 며칠 뒤 그 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 있던 일을 회사에 보고를 하였더니 보안 직원이 그날 CCTV를 돌려보았고 누군가 일부러 제 가방에 열쇠고리를 단 게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 저와 같이 간 형님이었다는 겁니다. 도벽에 도 같은 형님은 눈보다 손이 더 빨랐고 절 누명 씌우고 엿먹이기 위해 그딴 짓을 벌인 거였어요. 기가 막혔죠. 그 명품 회사에선 형님을 이미 도벽으로 신고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누명이 벗겨졌고 형님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아주버님도 이 사실을 알고 창피하다며 길길이 날뛰셨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께도 알리게 되었어요. 형님은 친정 부모님이 알면 난리가 난다고 제발 알리지 말라고 매달리며 사정했지만 통하지가 않았죠. 결국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집안에 숫지라며 호적에서 형님을 판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형님을 크게 혼내셨고요. 그리고 형님은 초범으로 피해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돈이 거의 명품백 하나 사는 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형님이 그 합의금 줄 돈이 없어 절 찾아와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제게 저에 대한 미운정이 더 들었다며 고운정보다는 미운정이 더 가까운 거라고 부탁 좀 하자고 사정을 하는데 저도 얄짤없이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렇게 아주버님은 치과의사인 형님의 월급 통장을 까보았고 통장 내역에서 월급의 80% 정도를 방탕하게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명품 쇼핑은 물론이거니와 스포츠 노름도 하고 돈이 부족하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이리저리 막는 것도 포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왜 형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안 쓰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이혼을 요구했지만 형님은 이제부터 받는 월급은 다 갖다 준다 하였고 치료도 받겠다고 각서를 쓰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꽉 막힌 속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죠. 형님은 어찌 보면 본인이 놓은 함정에 본인이 빠지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형님은 저에게 툭하면 과시를 하던 것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가족 행사에서 만나면 제 앞에 서지도 못하고 멀찍이 앉아서 밥만 먹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꾀죄죄하다는 등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 집에 어쩌다 오게 되면 마치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색하게 웃으면서 앉아있기만 했어요. 덕분에 저는 기죽지 않고 당당히 형님을 대하는 중이에요. 잘 사는 형님이라고 해서 제가 기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웃어준 형님 꼴을 보면 저희 남편이 해준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품격이라는 것은 절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처럼 저도 남편도 좋은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어요. 지금의 가족들을 소중히 하면서 말이에요.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